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골다공증의 한방치료, 골다공증의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골다공증의 정의와 임상적인 증상들,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성과 위험인자를 한번 알아보고, 또 골다공증의 치료, 그리고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뼈의 강도,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솔리디티입니다.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되는 골격계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뼈의 강도, 이 단단한 정도라고 하는 거는 뼈의 양과 뼈의 질, 양쪽의 어떤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뼈의 구조, 그리고 교체율, 그리고 무기질화, 그리고 미세 손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뼈의 질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만한 만족스러운 지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뼈의 양을 측정하는 골 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 밀도를 이용해서 골다공증 진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젊은 성인들의 평균적인 골 밀도 수치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T점수로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뼈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 멈춰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 흡수 과정을 반복하며 변하는 장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년마다 한 10% 정도의 뼈가 이렇게 교체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는 모두 다 10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뼈로 교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가 골 밀도가 가장 높고,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뼈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20, 30대 청년 시기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기,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요 이후에 한 5년 동안,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 급속도로 골 밀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1차성 골다공증이 있고, 여러 질환들, 그러니까 여러 병들이죠. 여러 병에 걸려서 골다공증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약물을 계속적으로 먹는 과정에서 걸리는, 즉 2차성 골다공증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성 골다공증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노화와 연관되어서 폐경기 여성들한테서 많이 발생되는 폐경 후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이 1차성 골다공증에 속하게 됩니다. 최대 골량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적인 성향인데요. 그 이외에도 청소년기 동안의 신체 활동과 칼슘 섭취도 최대 골량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대 골량에 이른 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폐경에 의한 여성 호르몬 감소는 에스트로겐 감소라고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급격한 뼈의 감소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니까 5년에서 7년 아니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명백한 폐경기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는 골다공증 발생률이 훨씬 적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에서, 그러니까 소장이나 대장에서 칼슘의 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뼈의 생성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노인성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차성 골다공증. 질병이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항경련제를 쓰거나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를 너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쿠싱 신드롬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성호르몬 결핍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위를 절제를 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염증성 장 질환에 오랫동안 시달렸거나 소화기에서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질환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신부전이나 호흡기 질환, 뭐 COPD라고 표현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악성 종양, 암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장기 이식 그리고 유전적인 질환 등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요거는 좀 기타 사항이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음주를 했던 경우 그리고 오랫동안 흡연력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도 골다공증 위험률이 높아진다. 2차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다공증의 임상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으키지 않고 근데 이제 뼈가 부러져서 골다공증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의 주증상은 골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뼈들이 손목뼈하고 척추뼈하고 대퇴골 골절이 골다공증에서 흔히 발생되는 골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척추골절이 발견된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허리뼈가 부러졌는데도 증상이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등 쪽에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등이 아프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키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러면 척추골절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대퇴골 골절, 여기 엉치뼈 아시죠? 엉치뼈 아래에 있는 요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전후에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골절 상황이기도 하고 골다공증 상황이기도 하다. 대퇴골 부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외에도 대퇴골 골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손목골절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으로 땅을 이렇게 짚고 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손목골절 같은 경우에는 척추와 대퇴골 골절에 비해서 50대의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그러니까 중년기에 해당되는 노년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50대 분들의 좀 이렇게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제 골다공증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재골절, 그러니까 다시 부러진다는 거죠. 재골절 위험도가 거의 2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척추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5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에
또 다른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후유증도 문제지만 골절과 연관된 사망률 증가가 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골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척추 또는 대퇴골 골절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80%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즉 20% 정도의 생존율에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퇴골 골절에 의한 사망률은 남자에게서 여자보다 조금 더 높게 관찰되는 그런 경향성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에 의한 사망은 첫 1년 이내에 가장 높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이 된 다음에 첫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15에서 2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사실 연령하고 좀 비례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만성질환의 동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뿐만이 아니고 이 척추골절도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손목 골절도 골절 이후 5년까지는 사망률이 증가되는 결과가 관찰되어서 사실은 중요한 골다공증 골절, 그러니까 손목이든 대퇴골이든 어쨌든 척추 골절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골다공증성 골절은 모두 다 사망률 증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골절 자체에 대한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골다공증 골절은 재골절 위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째,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골절 위험도를 추정하는 분석표에 사용된 임상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 인자는 아래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연령입니다. 고령일수록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별인데요. 여성들에게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체질량 지수입니다. 즉 자기 키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제곱분의 자기 체중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그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 빼빼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집이 좀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골절 위험성, 그러니까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진다.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체중이 좀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골다공증 골절의 병력이 있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약간 유전적인 상관성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대퇴골 골절 병력도 위험 인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2차성 골다공증이라든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현재 하루에 좀 너무 3단위 이상 마시는 경우라고 했는데 어쨌든 술을 좀 너무 많이 과음하게 되는 경우에도 골다공증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도 좀 골다공증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인자로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의 골밀도가 낮을수록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골절 위험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골 밀도를 판단할 때에는 측정된 절대값을 사용하기보다는 T값하고 Z값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T값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성별에서 젊은 성인 집단의 평균적인 골 밀도와 비교해서 표준 편차로 얼마나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가 표준 편차로 나타낸 값으로서 건강한 젊은 성인과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Z값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연령대 성인들과의 골 밀도 평균치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들하고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T값에 따라서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소아나 청소년 그리고 폐경 전의 여성과 50세 이전 남성 같은 경우에는 T값을 사용하지 않고
Z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Z값이 마이너스 2 이하면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2차성 골다공증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치료 그리고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골다공증에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양방 골다공증 치료제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상부 위장관 부작용, 즉 이제 자꾸만 구역감이 나타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배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속쓰림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칼슘 혈증에 잘 빠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식도암이라든지 안과적인 합병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막염이나 공막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이 턱뼈 괴사입니다. 그러니까 턱뼈가 썩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도 부담을 줘가지고 심방세동이라든지 대퇴골 부전 골절이라든지 신독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골다공증 치료와 골절 예방에 모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적절한 한약 처방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받으시기를 꼭 좀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전통 한약재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한약재인데 황연이라고 하는 한약재, 그리고 황백이라고 하는 한약재, 그리고 치자, 황금 요 4개의 조합이 황연해독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이거든요. 이거를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논문으로 밝혀냈는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 그 연구팀들이 이게 국립한국한의학연구원입니다. 연구팀이 불면증이나 이제 옛날서부터 신경과민 증상에 주로 사용해왔던 한약인 황연해독탕을 유산균으로 좀 발효시켜서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황연해독탕 기원 물질을 골다공증이 있는 쥐한테 먹였더니 골 밀도 감소 현상을 약 52% 그리고 골량 감소 현상을 약 31%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뼈 성분을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 논문은 SCI 저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임팩트 팩터가 한 2가 넘는 요 아주 유명한 저널에 게재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년도 SCI 국제학술지에 실렸던 골다공증에 대한 한의학 연구,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 그러니까 RCT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확인을 해보면 총 1816명의 골다공증 환자가 참여한 총 12개 RCT가 포함되어 있어서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과 위약, 그러니까 플라시보 약이죠. 그리고 표준적인 항골다공증성 양방요법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을 통해서 성과, 그러니까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작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이제 위약 또는 표준적인 항골다공증성 양양요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BMD, 그러니까 본 미네랄 덴시티가 이제 골밀도라고 하거든요. BMD를 이 한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한약,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번호 10-0731-160 요 특허 한약인 접골탕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당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그러니까 뼈세포를 증식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당귀의 효능 연구죠. 이 연구에서 당귀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그런 작용들을 보였다. 그래서 뼈세포 증식에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허 한약 접골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당귀라든지 아니면은 천궁, 녹용이 주요 한약재가 되어서
보기작용을 하는 인삼 등과 더불어서 골절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몇 가지 다른 한약재를 엄밀히 조합해서 예를 들어서 황기, 구기자, 만삼, 토사자, 속단, 석곡, 보골지, 합한피 요런 이제 몇 가지 한약재를 조합을 해가지고 처방을 한 게 특허한약 접골탕이라고 하는 건데요. 골절의 2배 빠른 회복 그리고 재골절을 예방하고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도 임상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는 이 유명한 처방이 바로 이 특허한약 접골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으시다. 아니면 골다공증이 걱정이 되신다.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부러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황현해독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접골탕 처방을 꾸준하게 받으신다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골절의 예방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생활섭생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이렇게 제가 질문받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2-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일생 동안 적절한 양의 칼슘 섭취는 최대 골량의 획득과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고요. 칼슘은 뼈의 무기질 침착에 필요한 재료일 뿐만이 아니라 뼈 파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 미만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mg 그리고 50세 이상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00mg 이상의 칼슘 섭취를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식이를 통한 섭취와 자외선에 의한 피부 합성을 통해서 체내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간하고 신장을 거치면서 이 활성형 비타민 D가 되어서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 뼈의 무기질 침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미한, 그러니까 가벼운 비타민 D 부족은 골밀도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낙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잘 쬐지 않는 사람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부족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50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있어서는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를 하루에 800에서 1000 IU 이게 인터내셔널 유니트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어떤 단위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800에서 1000 단위의 이렇게 비타민 D를 복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인데요. 젊은 분들에게서 운동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최대 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대 골량이 획득된 다음에 성인에서의 운동은 골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는 못하지만 뼈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뼈의 감소의 속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골다공증에는 체중부하 운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 좀 헉헉거려야 되는 그런 운동, 체중부하 운동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동은 근육 기능에도 좋은 효과를 주고 조정 기능 그리고 균형감을 증가시켜서 낙상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걷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뼈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고 좀 미미한 정도이지만 근육에 대한 효과 때문에 수영과 수중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한 3일에서 5일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동과 비타민 D, 칼슘 각각 같은 정도로 중요한 어떤 생활섭생법에 해당이 되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와 칼슘과 운동을 적절하게 이렇게 생활섭생법으로 취하시는 그런 이렇게 수행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골다공증의 정의와 임상적 증상들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과 위험인자를 알아보았고 무엇보다 골다공증의 치료 그리고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평소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을 생활화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